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스쿨 2학년, 3학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좋은 연수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기관들에서 뭐 연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굉장히 짜임새 있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가장 많이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연도가 더하면 더할수록 전부 피드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또 부족한 것이 뭔지 또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또 다음에 할 때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가 작년에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괜찮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다시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우리나라 법조계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이제 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 항목이 무려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국회에 오셨으니까 국회가 뭐 하는 데고 이런 거는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충분히 더 강의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저는 10년을 일했습니다. 김현장 법률사무소 2011년까지 10년을 일했는데, 10년 일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법을 내가 좀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듣고 실천하면 아마 좋은 변호사가 저는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하우는 제가 별로 다른 사람한테 많이 안 알려주고 저 혼자만의 노하우고, 그동안 김현장에 있을 때 잘 써보는 노하우인데 이제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로 제가 2002년에 사법연수 마치고 2002년에 김현장에 들어갔는데, 김현장에 당시 국내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가 약 150명 정도 있었습니다. 15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거죠. 연수를 마치고. 근데 제가 김현장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제가 재경부에 7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김현장을 갔기 때문에 들어갈 때 34살 먹었었어요. 34살 2000년에. 그러니까 다른 우리 동기 1년차 변호사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들어가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서바이브할까 고민했는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 비결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변호사하면 의뢰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첫째 의뢰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깊이 한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과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그 재료를 잘 요리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해석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고민 있는 걸 다 털어놓게 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 중에 우리한테 유리한 거 어떻게 잘 잡아가지고 재료를 써가지고 법률적으로 잘 표현해가지고 서면에다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걸 꼭 생각을 하고, 의뢰인하고 첫째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칭찬, 아까 제가 많이 했다. 의뢰인을 통상적으로 자기한테 돈 주고 사건 맡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김현장에 가서 느낀 거는, 굉장히 김현장이 엘리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150명 있을 때 들어갈 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145명이었어요. 그리고 5명이 고려대학교 출신 2명, 연세대학교 출신 2명, 성대는 제가 김현장
설립으로 최초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지 거기 문화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분자 굉장히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났다. 이런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 칭찬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칭찬을 잘해야겠다. 그럼 칭찬의 상대방은 크게 동료 변호사, 그러니까 선배 변호사한테 먼저 칭찬하고 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후배 변호사한테도 칭찬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칭찬하고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게 왔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면 같은 동료나 선배한테 정말 오늘 많이 배웠다. 클라이언트도 그 분야의 대기업의 부장, 개척기업의 이사, 전무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오늘 내가 회의했는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어젓해가지고 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굉장히 존중함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 있게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오게 돼 있어.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 자기보다 어린 다른 변호사한테도 이제 처음에 가면은 1년 차니까 당연히 위에 분들한테 회의 끝나고 정말 변호사님 오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고맙다고 이런 거 잘 중점적으로 잘 포인트 집중해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같은 선배 입장에서도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잖아. 그래가지고 잘할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한테 그걸 잘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칭찬 잘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오고 다시 또 분명히 이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면 일단 고객이 찾아와야지 뭐 변호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감이 없으면 뭐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발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클라이언트가 다시 찾아오게 하려면 클라이언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금방 칭찬을, 두 번째는 저는 당시에 이 클라이언트들하고 회의하잖아요. 회의 끝나면 명함을 다 받아가지고 명함을 받아가 호주머니에 내가지고 다니면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전화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잘 지내냐고.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한 거는 어떻게 되냐. 2주에 한 번씩 계속 전화 5번 하면 한 10주 걸리겠죠?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계속 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거 고민이 돼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전화 잘했다고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위에 분들한테 본참 변호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렇게 나를 전화하고 잘 챙기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다음에 이제 뭐 일 있으면 찾고 그 일은 좀 김관영 변호사하고 좀 끼어넣으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이 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프로젝트에 계속 같이 끼면서 일을 해야지 클라이언트 관리가 제대로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제가 선거 때 이제 질문을 3가지를 받아봐요. 선거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당신 인생에 가장 잘한 의사결정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제가 이번 선거 때 이 질문을 한 30번 정도 받았고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거니까 첫 번째는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을 내가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서울로 대학 온 것을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우리 와이프 만난 것을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저는 저희 시골에서 아들만 6명 중에 제가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 온 게 저로서는 운명이지만 정말로 가장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서울로 대학 오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우리 형님들은 사실 저보다 더 공부 잘했지만 집안 형편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저희 1번 형님이 서울에 직장을 잡게 됐어요. 제가 대학 오기 4달 전에. 그래서 서울에 거처가 생기면서 형님이, 큰형님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같이 형님 집에서 기가하는 정도로 제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7년간 이제 같이 기거하면서 생활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지방에 있었으면 아마 지방에서 조용히 뭐 어디 공기업 취직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있었을 텐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7년에 대학을 왔는데, 87년 처음 1학기에는 87년에 저기 60항쟁이 있었어요. 87년에. 그래서 60항쟁 때문에 1학기는 거의 뭐 주로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지냈죠. 그렇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저도 청계천에 가서 뭐 데모 많이 하고, 한 학기는 그냥 훌쩍 보내고, 이제 1학년 2학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조금 시골 갔더니 1학년 1학기 마치고 6.29 그러니까 선언을 쟁취를 하고 나서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농사일을 다시 도우면서 굉장히 좀 죄송하고 반성도 되고,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 다녔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는 조금 당시 공인회계사 준비하는 것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선배들한테 들어서 1학년 2학기부터 공인회계사를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부로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할 텐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큰 진리가, 시험 준비 제가 3번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행시 합격하고 사법고시 하면서 사람들은 시험만 보면 금방 합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무려 6번이나 떨어졌어요. 시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6번 떨어지는 동안 어쨌든지 간에 끈기를 가지고 엉덩이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인회계사는 제가 어떻게 운 좋게 2학년 때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교 소위 뭐 고시반이라는데 공부하지 않는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매달 모의고사 보는데 첫 번째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 회계학인데, 회계학 시험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첫 번째 모의고사에 4점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야, 이거 참 시험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가졌었는데, 교수님이 답안지 맨 뒤에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김관영 씨, 당신 답안지를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용기가 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는데, 다음 달에 열심히 해가지고 27점을 받았습니다. 4점에서 27점. 근데 여전히 과락이잖아요. 옛날에 과락이면 아무리 다른 거 잘 봐도 안 되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성적이 4점에서 27점으로 향상이 너무 많이 됐다고 성적 향상 장학금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 성적의 상승폭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줘가지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학년 때 1차, 2차 동시에 합격해버렸어요.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에 대한 좀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시험 보러 갈 때 큰 교훈을 얻은 게 뭐냐면,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까지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34점밖에 못 맞췄어요. 40점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이 시험장에 갔어요. 2차 시험장에. 근데 2차 시험장에 이제 8명씩 이렇게 앉아서 5줄로 한 방에 40명 시험 보는데, 그 회계학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과락을 넘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욕하면서 한 5명이 퇴장하더라고. 한 10분 지나니까. 그래서 몇 명만 더 퇴장해라. 한가하게 2시간씩 시험 보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서너 명이 또 나가. 이거 봐라. 가위가 끝까지 버텨보자. 그래서 나는 이제 끝까지 버텼죠. 그래서 이제 한 8명 나가고 나머지 32명이 끝까지 2시간 동안 시험 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점수가 딱 나왔는데 합격했는데 몇 점 받았냐면 40.00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 옆에서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있는데 그분은 39.95 맞아서 떨어졌어요. 소수점 2자리까지 이렇게 내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마지막에 답안지를 뺏어가려고 할 때 그 T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재무제표에 T 계정 그리고 위에다가 회사 이름 적고 손익계 단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쓰는데 그거를 하나 더 써가지고 내보냈는데 아마 그거에서 1점 더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제가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붙잡고 늘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5달 이상 시험이 남으면 반드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제가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 양을 따져가지고 5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시험 삼아 보고 내년에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험 삼아 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몸이 나태해져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시험 삼아 보는데 실력이 안 쌓여가지고 내년에도 또 시험 삼아 봐요. 그 다음에도 시험 삼아 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5달 이상 남았다 그러면 반드시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거기에 거꾸로 맞춰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30분 단위로 계획 세워가지고 쭉 해보면 굉장히 성과가 있더라라는 제가 이제 교훈을 거기서 얻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3학년 때 행정고시 봤는데 행정고시부터 계속 떨어졌죠. 행정고시 1차 시험 딱 5달을 공부했는데 5달 남으니까 그 전에 이제 교훈에서 5달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중문제차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근접해서 떨어졌으니까 가늠이 좀 되잖아요. 내년에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 내년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또 동시에 합격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또 떨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2번 낙방하고 이제 대학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합격했는데 이 모든 시험 준비나 모든 인생을 살면서 제가 느낀 교훈이 이 정치도 똑같습니다. 정치도. 제가 이제 변호사 마치고 여기서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냐, 동기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2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되고 나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는 법률가는 주어진 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불합리한 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유권해석 신청하면 유권해석. 근데 변호사가 주로 하는 것들은 관청의 사무관이나 주사가 내리는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유권해석들을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위에를 보면 유권해석은 시행령이나 법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취진이 뭐니 고래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합리한 법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 법을 직접 고치고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려면은 이거 직접 법 만드는 입법부에 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 2번째는 이제 제가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인데 군산과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느낀 것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균형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 못 느낍니다. 그냥 서울은 다 세상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동네에서만 사니까 또 과거에 비하면 시계열적으로 보면 과거보다는 조금씩 발전되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도 살아요. 근데 지방과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갭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문화적 격차, 학력 격차 등등 이런 것들이 갈수록 벌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을 내가 줄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주위에서 그동안 공부하고 배운 것을 뭐 변호사라는 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뭐 좋은 일도 물론 하지만 공익적인 일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프라이빗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인적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를 받아서 제가 시작하게 됐는데 정치할 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시험 공부는 여러분들도 다 로스쿨 들어갈 때도 다 열심히 혼자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기 혼자 공부하면 되지만 정치는 유권자잖아요. 모든 사람 유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맨 처음 군산에 내려가면 제가 이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누가 가면 대면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저를 만나고 나서 김관영이 만났더니 애가 괜찮네, 싸가지가 있네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그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를 선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나야지만 이 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넣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정치예요. 그래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힘이 내린 가장 중요한 정말 멋진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1인 1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이건희 회장이나 서울역 앞에 있는 거름뱅이나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을 상징하는지 선거를 해보면 알겠죠. 선거를 해보면 똑같은 한 표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고시공부도 마찬가지, 주어진 시간 안에 맞고 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대충 교과서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선거 기간에 예를 들면 1년이 있다. 그럼 1년 기간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까라고 생각한다면 작전이 나오죠. 그러면 힘있고 있는 권력자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편하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어요? 그거는 딱 두 번만 각각 힘 있는 사람하고 두 번 미팅해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두 번만 미팅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가 서울서 내려간다 보니까 처음에 제 상대가 누구였냐면 강공윤 국회의원님이라고 재경부 장관 출신이시고 삼선 의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렸어요. 저한테. 야, 정치하려고 하는 생각은 좋은데 군산만을 가지 마라. 왜 군산을 가서 그 뒤도 않는 게임을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저한테 말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내려간다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주겠다. 그리고 군산의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를 제가 만나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럼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했더니 제가 이만저만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오늘 참 좋은 사람 만나서 그때는 김 변호사니까 김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는데 오늘 좋은 얘기가 참 오늘 기쁘다. 근데 내가 당신 내놓고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알지 않냐. 편의원이 계시고 하니까 내가 조용히 뒤에서 마음으로 성원하고 할 테니까 좀 지켜보시오.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누구한테 소개받아갖고 목수. 아주 험한 일 하시는 분. 목수를 만났더니 목수가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내가 내 인생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일이 난 처음이야. 내가 오늘 당신 만나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내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목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좀 오시오. 내가 소개 좀 시켜줄 테니까. 이래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목수들 모임에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목수들 모임 7명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감동을 받고 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무슨 개모임이 있는데 거기 좀 오시오. 그래서 전부 그 밑바닥 소위 아주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의 세상. 그리고 예를 들면 택시기사라든가 사람들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택시기사들, 미용실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가장 전파력이 세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고 그 사람들은 전파력이 더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두 번 딱 만나고 완전히 전략을 수정해서 군산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는 일체 만나지 말고 완전히 밑바닥에 사시는 분들만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거가 2012년 4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2011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주말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년 4개월 전에. 그래서 그때는 김현장 먹고 살이 하니까 김현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서울에서 4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약속부터 해서 금, 토, 일 하고 일요일날 저녁 10시 심야 고속버스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약속을 한 20건 정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쭉 만나가지고 그렇게 1, 2, 3, 4 4달 했는데 1월 달에 처음에 갈 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도 그래도 과학적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김관영을 압니까? 라고 여론조사를 넣었더니 1000명 중에 몇 명이 김관영을 알 것 같아요. 지지는 관두고. 처음에 내려갔더니 1000명 중에 10명이 알더라고. 1%.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나도 꽤 유명 인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천만에. 저는 1%만이 알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그런데 1, 2, 3, 4 4달을 했더니 4개월 후에 딱 조사해봤더니 4% 이제 1000명을 조사했더니 40명이 아는 것으로 나와요. 그랬더니 서울에 이 여론조사 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선거예요. 그래서 4%가 그래서 좀 휘수를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김현장의 김영무 박사님하고 장수길 박사님, 김과 장이 만든 유사가 김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김 박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월화수만 일하고 좀 목금토일은 군산에 좀 내려가게 좀 해주십시오. 탄력근무제를 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보라고 배려해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5월달부터는 이제 나흘을 이제 그렇게 내려갔어요. 5, 6, 7 하고 7월달 말에 조사해봤더니 7% 나왔어요. 이제 한 달에 1%씩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런 추세면 올 연말이면 12%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년 선거까지 그러는데 10%가 선거에서는 10%를 넘냐 안 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굉장히 확산이 급속도로 돼요. 근데 처음에 불지피니까 쫙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확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 정도 추세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이제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 내고 이제 가족들과 다 함께 짐 싸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군산에. 그래서 8월부터 8, 9, 10, 11, 12 5달 했더니 12월 달에는 몇 퍼센트 나왔겠어요? 22%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등을 갔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감이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선거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근데 어쨌든지 선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겸손해지더라. 정치를 그래서 이제 정치인의 덕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에 혹여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측은지심. 그러니까 누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같이 공감하고 정말 이 사람 너무 안 됐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변호사나 로스쿨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것들은 평소에 트레이닝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가 이제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받다 보면 그런 능력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공감하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약간 천성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노력을 사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측은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조인을 한 것이 국회의원 활동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건 도움이 되죠. 일단 법을 다루기 때문에 법을 읽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보통 법에 일단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입법을 스스로 하는 이제 대표 발의한다고 그러죠.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바로 출마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보좌관이나 뭐 이런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데 사무관으로 와가지고 일하면서 그런 경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더 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분명히 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표 발의는 국회의원들이 평균적으로 4년 동안 몇 건을 대표 발의하냐. 대표 발의한다는 말은 자기가 주도해서 10명 이상의 사인을 받아야지 대표 발의를 하잖아요. 국회 정식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4년간 평균 45건 정도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명당. 그래서 45건을 대표 발의하면 그 중에 약 25에서 30% 정도가 법안이 통과가 돼요. 발의는 하지만 또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제 실제로 통과가 되려면은 이건 여야 간에 서로 합의가 항상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들이 대표 발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이 사람이 국회의원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평가하는 뭐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1번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이 법안을 몇 개 대표 발의했냐 이 건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제로 대표 발의한 내용이 또 몇 건이 통과됐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내용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쭉 평가를 내가지고 해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30명을 뽑아가지고 뭐 의정활동 우수 의원이다 해가지고 국회의장님이 상도 주고 상금도 400만 원인가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많이는 못 받았고 2번 받았어요. 2번. 4년간 2번 받았는데 저는 몇 건을 대표 발의했냐면 4년간 118건 했어요. 118건 하고 그 중에 통과된 게 약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근데 20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19대는 제가 처음이었으니까 법안 발의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서툴렀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요령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고, 우리 보좌관들도 그때는 저하고 저도 이게 손발이 잘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4년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손발이 좀 잘 맞으니까 제가 20대 국회 들어서는 200건 하자. 200건을 하려면 1년에 50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한 달에 4건 정도 평균 4건 정도를 꾸준히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면 1년에 50건 해가지고 4년간 200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법안 통과된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보람이 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이제 통과된 법 중에 모 언론사에서 1년에 국회의원들한테 당신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법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법을 하나씩 써서 내보시오. 그럼 300명이 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300명 중에 자기가 대표 발의해가지고 통과까지 시킨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긴 했지만 그 해에 통과 안 되는 법들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이제 자기가 통과시킨 법을 이렇게 내요. 그러면 그 법을 전체적으로 다 심사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법이라고 생각되는 법을 10개를 골라가지고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이다 이런 또 상을 줘요. 그래서 지금 1회, 2회, 3회, 3번까지 시상을 했는데 제가 1회, 2회 연속 받았어요. 근데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 첫 번째 제가 최우수 법률상 받은 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이게 뭐 본인의
노력이 이겨져야 될까? 아니면 뭐 주위에 부모님이 그래도 도와주고 주위에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공부를 쭉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간에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까지 그만두는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도에 탈락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1년에 보통 지금 한 해 학생이 한 55만에서 6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중간에 학교 그만둘 것 같아요. 1년에, 해마다. 6만 5천 명이 그만둡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그만둬요. 거의 10% 정도가. 학교에서는 그만둔 애들은 안 보이잖아요. 학교 정상적으로 다니는 애들만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그 사람들을 생각 못 하죠.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애들을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래요.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이 1년 6만 5천 명씩 남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 하겠어요? 나와가지고. 어떤 애들은 이제 난 학교 적성 안 맞다가 대안학교 가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나는 일찍부터 돈 벌어야 돼. 직장이나 전문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뭐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정말 가지각색이잖아요. 뭐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하고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행한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대로 케어를 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같이 뒤떨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을 같이 우리 사회가 안고 같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들만 3명 있어요.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초, 중, 고에 한 명씩 다녔어요. 한동안. 그랬는데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항상 학교 폭력 문제에 걱정이 돼요. 맞고 올 수도 있지만 때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학교 폭력 무슨 애들 때리면 그 심의하는 위원회 그 위원으로도 뭐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막 학교 갔다 오면은 막 오늘 회의했는데 걔가 이렇게 하고 맞았는데 왜 맞았냐, 내 누구를 때렸는데 걔가 왜 그렇게 폭력적인 애로 변했는지 가게 조사되고 어쩌고 그랬더니 막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다가 서대문에 있는 한국청소년재단이라는 데하고 같이 쫄깃해가지고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들을 케어하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면 걔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야, 너 왜 학교 다니다 그만두냐? 그리고 뭐 어떤 애들은 뭐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누구한테 맞아서, 아니면 뭐 남녀관계에 또 사랑에 빠져서 애 낳는 애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이혼해가 혼자 살다가 뭐 나머지 혼자 사는 부모가 달아나 버리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다 상담해가지고 걔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은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 잠시 휴직을 줘가지고 그럼 또 다른 학교로 전학도 시켜주고 대안학교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만두면 학교에서 그 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처음으로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를 서대문에서 시작한 거를 전국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놔두게끔 입법을 해가지고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20개 지자체가 지금 그걸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 16년, 17년까지 3개년 동안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한 15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그래서 그 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사람들 상담해주고 중개하는, 그리고 복귀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범죄율이 얼마나 높겠어요. 학교 다니다 안 다니는 애들이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 한 명이 범죄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면 그 친구 먹이고 재주고 재활시키고 교화시키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교도 행정비용이 1인당 2천만 원씩 들어가요. 1년에. 한 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를 당한 사람도 피해 있고 사회적으로 그거는 계량할 수가 없지. 그 친구가 깜빵에 들어가면 또 깜빵에 있는 애를 먹이고 제거하느라고 2천만 원 들어가. 그럼 거기를 안 가고 얘가 사회에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가치가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줄이는, 범죄율도 줄이고 얘들을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해갖고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굉장히 따뜻한 법이다. 그래서 제가 제1회 최우수 법률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법 만든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지금 군산에도 저희 고향인 군산에도 이제 그 센터가 지금 생겨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법,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까지는 여기 국회에서 일하고, 금요일날 오후 같으면 이제 매주 내려갑니다. 그럼 금요일날 오후에 내려가면 이번 주 주말에 국회의원 내려오면 좀 면담 좀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면담 신청이 우리 군산 내 인구가 28만 명이에요. 유권자가 22만 명이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보통 면담이 한 20건 정도씩 잡힙니다. 20건에서 25건 정도. 30분간 쭉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상담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는 사람들 뭐 때문에 오겠어요? 다 뭐 애로사항 얘기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 제가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나 불쑥 찾아와가지고 막 우리 아들 취직시켜달라고 이력서를 고발한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의원님 내가 진짜 사업하는데 진짜 이런 불합리한 법이 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받았다가 항상 법을 만들 때는 상대를 봐야 돼. 이 법을 만드는 것에 내가 법을 고침으로써 이익을 받는, 그 사람은 이 법을 이렇게 고치면 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왔지만 그 법을 이렇게 고치면 손해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백지에다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 질서를 흔들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쪽 다른 얘기도 들어보고 국회와 입법조사처에다 의뢰를 시킵니다. 이런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해외 사례나 국내 그동안 역사나 히스토리나 이런 거 다 조사해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봐가지고 이 법은 리즈너블하다, 이게 고치는 게 괜찮겠다 하면 이제 제가 대표발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입법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활에서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개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꼭 봐라. 그러면 그 양반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 얘기 듣고 가서 법 고치면 나한테 얘기한 사람 그 사람 문제는 해결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가지고 억울한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이런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법이 개정돼서, 김관영 의원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됐다.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가 한 10건 이상 돼요. 지역에서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해서 제가 법 개정, 그럼 그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래서 내가 많이 가져오라고. 1년에 한 번씩 의정보고회라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의정보고회는 뭐냐, 우리가 27개 읍면동이 있어요. 동, 소위 말하는 우리 시에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27개 동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 동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과 함께 1년 동안 김관영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고, 법은 뭘 고쳤고, 예산은 뭘 가져갔고, 이 지역에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1년에 한 번씩 가져요. 순위를 하면서. 그러면은 하루에 3개 동밖에 못 하고, 아침 10시에 한 번 하는데 한 1시간 40분 정도씩 걸리거든요. 아침 10시 한 번 하고, 오후 2시 한 번 하고, 4시 한 번. 그래서 하루에 세 타임씩 그러면 9일간 하잖아요. 9일간. 해야지 딱 끝날 거 아니에요. 3부 27이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법이 통과시킨 케이스를 모범 사례라 해갖고 이제 그 사람은 뿌듯하니까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양반이 이번에 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워갖고 칭찬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로스쿨 다니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누가 고쳐줬으면 좋을까? 그럼 저한테 토스하세요. 그러면 저도 입법을 대표 발의 많이 하면 나도 성적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을 통로를 그렇게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권 나이 지금 올해 제가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선거 연령을 19살로 돼 있는데 우리는 19세로 돼 있잖아요. 만 19세로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만 18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 19세 18세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얼마나 인지 능력이 뛰어나요. 사실은 뭐 다 알고 다 알죠. 근데 제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옛날에 고3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2 때 얘기를 해. 고2 때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아빠 근데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왜 이 교육청에 교육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생이 직접 그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하게 해야지 이 학교의 교육 현장의 수요에 대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19대 때 법안을 냈어요. 자, 국회의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이 당간에 조금 컨플릭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면 거기가 우리를 많이 지지할 거다. 근데 뭐 18세 되는 애들이 실제로 야당을 많이 지지할지 여당을 지지할지는 솔직히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거 연령을 낮추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그거를 법 고치는 거를 거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9대 때 이제 그 법안을 냈다가 통과가 안 되면은 19대 임기가 끝나면 다 폐기가 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 돌아가지고 다시 또 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조금 옛날보다는 사정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협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안 되면 교육감 선거라도 18세로 낮춰야 됩니다.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눈치도 보고 걔네들 불러가지고 토론회도 하면 교육감 후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할 건지도 보고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선거라고 하는 거는 선거할 때 가장 귀찮은 게 뭐냐면 유권자 집단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단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뭐요? 라는 걸 물어보는 토론을 자꾸 불러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물어봤어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때 10명을 어떻게 모읍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개는 제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이렇게 이제 다 성안을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의원님을 찾아갑니다. 의원 찾아가지고 개별 방으로 가려면은 힘드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국회 본회의 열리는 날. 국회 본회의 열리는 날 내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류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의원님, 옆자리니까 의원님 제가 이런 법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 읽어보시고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읽어보고 뭐 좋은 법 내내 사인 해주죠. 또 내가 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이렇게 10명 정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법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는데 이제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 헌법 다 공부하셨을 테니까 이제 연유가 있잖아요. 과거 이제 특히 면책 특권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때는 소신 있는 발언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의원들 옛날에 잡아가고 이렇게 하고 탄압하고 다른 걸로 이유를 들어가지고 수사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옛날에 그런 탄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연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책 특권은 어쨌든지 간에 국회에서 회의와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일부가 좀 악용해가지고 거기서 주로 뭐 폭로성 뭐를 하는 그 회의장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작용 때문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면책특권은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면책특권은 없애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지 않고 다만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인신구속할 때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회기건 아니건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하고 그거는 회기 중에는 제대로 일해라 라고 하기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국민들 인식이 국회의원이 무슨 그런 특권이 뭐가 필요하냐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영장 치면은 가서 실신다 받고 거기서 문제 없다 보면은 기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 똑같이 돼야지 왜 그거를 국회의원이라고 그것만 그런 특권을 주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체포 특권은 거의 내려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에서도 지금 불체포 특권은 회기가 아닌 경우 이번에 이제 뭐 우리 당에 관련된 일이지만 회기가 끝나고 나서 검찰이 회기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영장 청구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를 들면 회기가 끝날 때 다시 하루도 안 쉬는 날 없이 바로 이어서 또 임시국회 또 소집하면 회기가 계속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 그러니까 그걸 뭐 방탄국회다 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대부분 다 본인 스스로 영장 실신도 다 받고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변호사 활동이 정치 활동에 뭐가 도움이 되냐라는 것을 하는 것 중에 제가 빼먹은 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는 기본적으로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리고 공감하는 건데 변호사의 활동 자체가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아까 의뢰인한테 많이 듣고 의뢰인한테 자료를 많이 받아서 한 번이라도 검토하고 하는 것이 좋은 이 재판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굉장히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팩트 파인딩이잖아요. 정확하게 팩트를 일단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의뢰인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돼서는 의뢰인도 많이 숨기는 일이 많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불리한 얘기 잘 안 하고 근데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지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정확한 포인트가 나오고 위험 요인이 뭐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대책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 솔직한 얘기를 끄집어내게 하는 것도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겉돌면 속에 있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 변호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서야지 다 내놓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변호사 할 때 연습을 많이 하는 것들이 결국 정치할 때도 정치는 변호사가 맞는 클라이언트의 퀄리티보다 훨씬 못하죠. 정치는 완전히 정치는 정말로 그 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가장 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8평짜리 임대 아파트 살면서 막 이제 그것도 세분 내가지고 쫓겨나게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마음이 참 아프시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변호사를 하면서 많이 좀 다른 직업보다는 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도 제가 지내고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고객들 얘기를 많이 듣는 연습을 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또 여러분 질문을 하시면 내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3학년 마치고 바로 합격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졸업하면서 바로 합격하는 사람들 비율이
한 70% 됩니까? 70%안 돼요? 이제 밀려 있어서 좀 더 떨어지겠네. 갈수록 자꾸 재고가 쌓이니까. 작년에 우리 비서관이 이 얘기를 할지 말지 그건 의원님이 알아서 잘 고민해서 하십시오 했는데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는 한데 작년에 여기서 강의를 끝나고 우리 여러분들 이어서 강의 받은 사람들 중에 국회에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더 좀 클럽이나 이런 걸 의원실에서 직접 근무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작년에 저한테 얘기했더니 뭐 한 10몇 명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실제로 우리가 연결해 줘가지고 실제로 근무한 사람이 작년에 한 6명 됐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을 우리 방에서 한 일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보좌관이 그걸 잘 연결해가지고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꼭 만약에 내가 더 좀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방으로 연락을 하면 혹여라도 그런 연결하는 일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문 없어요? 원래 네. 저기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있어.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복합전문대학원에서 올라온 한가령 학생이고요. 오늘 의원님 말씀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안에 있는 특별범죄예방센터라는 지역민센터에서 이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요. 거기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상담도 받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이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상담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단체 쪽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기부금을 통해서 무료 상담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희 단체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흥미를 보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중에 그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보호관찰을 받고 난 다음에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수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정책 자체가 지금 대구시에서는 어디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담권 티켓 같은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연계기관의 단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잘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쉽게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잘 연계해주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약에 보호관찰소라든지 그 아이들의 범법 청소년 아이들의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주셔서 그 아이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되는 거죠? 네. 좋은 일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제 행정부에 가면 행정부가 서로 자기 영역
관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관 부서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 법무부, 금방 이거는 이제 법무부 쪽에서 보호관찰 하는 일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동안 보호관찰 그쪽에서는 따로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 있는 거고, 또 이쪽에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이게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다가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넣을 건지, 아니면은 법무부 쪽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뭔가 좀 연결을 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적어서 주시면 제가 법률 개정하는데 참고를 좀 할게요. 예. 자, 또.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변호사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바로 판사 검사는 바로는 안 가잖아요. 지금 다 변호사 몇 년 하고 나서 가는 거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제도라고 보고, 특히 지금 로스쿨하고 사시 뭐 좋지 않냐 이 문제도 여기 질문에 있더만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토론회도 했어요. 사시 존치를 위한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토론회를 하니까 제가 사시 존치 혼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토론을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전국에 있는 법학대학 교수, 지금 법과대학, 로스쿨이 없는 학교에 법대 다 있잖아요. 그 법과대학 교수님들 협의회가 있는데, 그 법과대학, 지금 로스쿨 출신은 사실 못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과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시를 보는데, 그 사시가 이제 정상적으로 해서 없어지면 그 가장 자존심도 상하고 조금 곤란을 겪게 되는 층이 법과대학교 교수님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 양반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도 군산대학교라는 대학이 있는데, 군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이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국 법과대학 교수협의회 부의장인데 이 토론을 한번 열자. 그래서 뭐 토론을 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관악구에 고시촌 많은 관악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저한테 꼭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어쨌든지 간에 지금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시 존치 인사청문회 할 때 이 좀 존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이미 뭐 오래전에 예고가 되어 왔고 쭉 이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실을 존치하는 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법이. 그냥 어떠한 입법 조치도 안 하면 예고된 대로 그대로 가다가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걸 유지를 시키려면 뭔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 여러 가지 법제사법위원회 구조상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그러면은 또 나한테 11시 40분까지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이 다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질문이 없으니까 마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젊으시니까 여러분들 보통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니겠어요?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제가 재경부를 다니다가 2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로. 근데 장교로 가 있는 동안에 제가 군대에서 저는 사법고시를 봤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무슨 군대나 나라나 잘 지키지 무슨
사실을 공부하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제가 재경부에 나중에 어차피 군대 3년 마치면 컴백해야 되기 때문에 훌륭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자질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영어하고 법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영어하고 법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교는 밖에서 출퇴근하니까 제가 설악산 밑에서 근무했거든요. 저 강원도에. 그래가지고 퇴근하면 5시면 퇴근하니까 5시에 퇴근해가지고 6시부터 이제 저녁 때 설악산 바람을 쏘이면서 이게 공부를 하는데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바에야 공부를 좀 아예 사법시험을 준비하면 좀 더 나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타이트하지 않겠냐 싶어서 3년간 계획 세웠죠. 군대 장교는 3년, 만 3년 근무하니까.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7시간씩 공부해야 되겠다. 예, 맘먹고 꾸준히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2번 또 떨어졌죠. 1차 시험 2번 떨어지고 이제 다시 복귀, 재경부 다시 복귀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1차 시험만 합격하고 복귀해가지고 재경부 다니면서 2차 시험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시에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운 좋게도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하고 4년 후배인데 동생이 그때 1차 시험을 같이 합격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일주일간 공부한 거를 잘 서브노트 해갖고 잘 카피에다가 금요일날 저녁 때 나를 매주 만나서 나를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공부 좀 없는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운 좋게 동생하고 같이 합격했어요. 제가 제 동생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지 뭐 그동안 공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0대하고 30대까지는 3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하루의 계획을 하여간 하루 일과를 가능하면 30분 단위로 좀 쪼개가지고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운 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30분 단위로 계획 세운 다음에 이렇게 그어 나가거든요. 빨간색으로 이게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뭐 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좀 실천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많이 더 크게 발전되지 않을까 싶고 직장을 가더라도 처음 1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상사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 지렛대니까 그럴 때도 결국 그런 성실한 모습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20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많이 인풋을 하면 결국은 그게 다 나중에 어디로 흩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시 리턴이 오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찍어요?